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칙한다고 그랬죠? 네. 기본서 책 260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입문서 갖고 오셨습니까? 기본서 가지고 다니세요. 내년 10월 달까지 이 기본서로 다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기본서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형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 행정질서벌로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와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형벌 2가지, 행정질서벌 2가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업공예사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제재는 이 벌칙하고 전번주에 배우신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처분이 있었죠. 행정처분에는 총 몇 가지? 5가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개업공예사에 대한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행정처분이 있게 되는데, 개업공예사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이 이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다음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신다고 했죠. 자격을 취득한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사장님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세 사람 중에서 항상 누구라고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개업공예사. 사장님으로 접근하신다고 했죠. 사장님이 되시면은 하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게 2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에 대한 의무죠. 물론 이제 의뢰인에 대한 권리로서 중개 보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 의뢰인에 대한 의무,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파트가 여기에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 이 제재가 전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재는 3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제재,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상의 책임.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인데 앞쪽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형사책임이 이 벌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이 전번주에 배우신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재는 이렇게 이제 벌칙과 행정처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전번주에 배우신 행정처분 복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4가지입니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앞에 3가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죠.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 자격증 그대로 놔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뺏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도되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한 자, 자격증을 양도되었으면 당연히 뺏어야 되겠죠. 자격 취소입니다. 세 번째는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했으면 한 단계 높아져서 자격 취소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오직 무슨 법?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오직 무슨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서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이 사유에 해당되고 자격 정지 처분인데 자격 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한테만 규정되어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이중 거래 금지하고 기준월이 6월 인장 거래 확인하라 기준월 3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외우기 싫으시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자격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고 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 의무 이행해서 확인설명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니까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인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지행위만 안 되고 이중소속하면 안 되죠. 이게 전부 다 자격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죠. 보관해야 될 의무 없다고 돼 있죠. 교부하고 보관하는 거는 누가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하는 거지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자격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게 되는데 외우셨습니까? 못 외우셨어도 괜찮아요. 자격 취소 사유 한 글자, 절대적 취소 사유 한 글자씩 따면 어떻게? 사, 부, 결, 이, 양, 업, 투 하니까 상대적 취소 사유는 휴, 업, 개, 이, 전, 시, 삼, 등, 금, 지, 이다시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년 10월 달까지 외우면 되니까는 그때까지 강의 들으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된다. 그러면 전부 다 동그라미 치되 중간에 뭐가 나왔을 때만 틀린다? 절대적 취소 사유 사부결의 이양업 투 요게 나왔을 때만 X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했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지정을 받는 절차에서 위반할 수 있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 거래 종망을 운영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운영규정 위반, 공개의무 위반. 지정을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몇 년? 1년. 개인인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번주에 행정처분을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이 형사책임, 이 벌칙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벌칙을 공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벌칙과 행정처분은
상호 병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로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 이렇게 접근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피해자한테 손해배상해야 되죠. 이게 뭡니까? 손해배상, 민사책임. 그러면 손해배상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냐? 아니죠.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 음주운전했을 때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뭡니까? 형사책임.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냐?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으면 운전면허증이 운전하지 못하죠.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행정상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통사고로 이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이 되고 이 세 가지 책임은 서로 별개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민사 책임을 부담했다고 해서 형사, 행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형사 책임을 부담했다고 해서 민사, 행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회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을 때 책임은 이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사 책임, 저기 앞쪽에서 공부하신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 의무, 이게 이제 민사 책임입니다. 여기서 벌칙은 형사 책임을 얘기하고 행정처분은 이거는 행정상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은 서로 별개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상호 병고할 수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면허 취소가 되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사 책임입니다. 면허 취소, 행정상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칙과 행정처분은 상호 병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회사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는 3-3에 해당되면서 절대적 취소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을 때는 1-1에 해당되면서 자격 취소세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면서 지정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벌칙과 행정처분은 상호 병고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알아둬야 되냐?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고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칙 따로 행정처분 따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는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복잡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그러면 이 벌칙 상호간에는 상호 병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건 없답니다. 3년 이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의 벌금은 3년 이의 징역하고 3천만 원 이의 벌금하고 연결허가 또는 우활로 연결되죠. 우활로 연결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3년 이의 징역에 처하든 3천만 원 이의 벌금에 처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리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서로 중복되는 사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칙 상호간에는 어떤 경우도 병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 벌칙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교도소에 처한다는 얘기죠. 3년 이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의 벌금, 교도소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교도소는 개업공회사건 아니건 공인중개사건 아니건 누구든지 오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는 데가 교도소죠. 교도소에서 개업공회사만 들어오고 개업공회사가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벌칙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이거는 있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한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한테만 지정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한테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한테만 지정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처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공익에서 법령 전체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에서 법령이 이제 크게 분류하면은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 의뢰인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제재. 이게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행정형벌부터 살펴보는 행정형벌, 그 프린트 내용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 프린트 내용은 물론 이제 현행법에서는 그 프린트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갖고 내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8월 달부터 개정되는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10월 달에 시험 보니까. 그래서 이 개정 내용은 기본서 책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서 책 2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왜 가장 미워할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가장 기본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라는 얘기죠. 이 자체를 뿌리째 거부하는 놈이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서로 상대성이죠. 상대방이 나 싫어하면 나도 상대방 싫죠. 지금 전부 다 저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를 뿌리째 거부하는 놈이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무거운 처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놈이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놈이나 그름이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처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쟁이입니다. 개업공예사 등의 금쟁이 이제 앞에서 배우셨는데 앞에서 배우신 거 완벽하게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업공예사 등의 금쟁이 어떻게 함께하셨느냐면은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끊고서 뭐라고 했어요? 1-1. 그 다음에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정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쟁이 중에서 증서를 직접 거래하거나 투기해서
시세를 조정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세 조정 행위, 담합 행위, 요게 금지행위에서 새로 첨가가 된 규정이죠. 262페이지 책,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양가로 3번 제33조 제1항 5호부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즉 금지행위에서 아래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이게 증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게 직접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3.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게 투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4번, 5번. 요게 새로 첨가가 된 규정이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요게 이제 여기 시세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요게 이제 담합행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에서 예전에는 요게 3가지였었는데 2개가 첨가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에서 또 새로 첨가된 규정이 있죠. 오른쪽 보세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 방해행위입니다. 업무 방해행위 몇 가지? 5가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서의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여기 이제 업무 방해행위 5가지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세에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5가지와 밑에 5가지를 왜 분리해서 썼을까요? 위에 5가지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고 시세를 담합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누구에게 금지하는 겁니까? 개업공개사 등에게 금지하는 거죠. 개업공개사 등에게 금지하는 것이고 업무 방해행위는 요거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여회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은 3-3에서 문제가 나올 때 결국 요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시험에서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게 딱딱 정해지니까는 이거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행위에서
금쟁에서 개업공예사 등에게 금지하는 5가지, 일반인에게 금지하는 5가지, 10가지 하고 여기다가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첨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쓰는 게 아니라 찍는 거예요. 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두시면 객관식 시험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찍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 지역이나 1,000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해지는 세유. 1년 이내 지역이나 1,000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해지는 세유는 이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으니까는 예전 내용 그대로예요. 한 글자씩 따면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쭉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가씨는 누구?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양. 저는 일편단심 이양이죠. 그래서 1년 이내 지역이나 1,000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는 이양, 정, 비, 사, 사급, 임, 명, 광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프린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입니다. 양은 양도돼요. 등록증이 먼저 나옵니까? 자격증이 먼저 나옵니까? 자격증이 먼저 나와요? 그 프린트에 등록증이 먼저 나오죠? 등록증을 양도 되어거나 양도되어 받은 자, 그 다음에 이는 2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자. 양은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되어거나 양도되어 받은 자. 그러니까 위에 있자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얘기하고 밑에 있자는 2 이상의 사무소, 위에 양자는 등록증 양도되어 받은 자, 밑에 양자는 자격증 양도되어 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정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정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의무에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의무에 위반한 경우,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을 충분히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이게 엄청 어렵죠.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의 위반행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을 앞쪽을 아직까지 충분히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어렵겠죠.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은 입문과정이니까 어려우니까 이거는 빼고 다음에 한다. 그럼 다음에도 어려우니까 또 다음에 하고. 저는 그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가 놓으면은 1월 달에 공부할 때 조금 쉬워지겠죠. 3, 4월 과정에서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쉬워지겠죠. 5, 6월 과정에서 공부할 때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도 입문 과정에서 너무 어렵게 한다 해갖고 인기가 없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해놔야 시험에는 유리한 겁니다. 입문 과정은 말 그대로 입문 과정이라고 해갖고 그냥 살살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 되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사람하고 1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사람하고 1, 2월 달 가정가면은 차이가 없죠. 그러면은 11월, 12월 달은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다 해놔야 1, 2월 달 가서 공부할 때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첫 번째 듣는 거지만 11월 달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두 번째 듣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1월 달에 오신 분들보다 공부 잘하겠죠. 근데 나중에 1월 달에 오신 분들한테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개 의무에 위반한 경우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제 지정 취소서에 의해서 3번에 해당됐던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사실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위반했을 때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B는 이거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인데 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이건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용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와야 맞는 거지 다른 형태로 변형되면 다 틀린 겁니다. 사는 이 공인인계사의 사자입니다.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사급은 이건 금지행에서 위에 네 가지가 되겠죠. 금지행에서 위에 네 가지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암기를 할 때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쉬면서 1-1 그 다음에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고 시세를 담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3 여기와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은 임시 중개 실물을 설치한 경우 임시 중개 실물을 설치한 경우 명은 이건 사무조 명칭의 명자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계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을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광은 광고입니다. 역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형벌 여기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예요. 여기서만 매 시험마다 한 문제인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여기가 딱 끊깁니다. 여기가 딱 끊겨갖고 두 개를 섞어놓고서 1-1을 찾아라, 3-3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첨가시키진 않고 요거 두 개 사례만 딱 첨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3을 찾아라, 1-1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하고 싶다 했을 때는 두 개를 섞어놓고 1-1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조금 어렵죠? 더 어렵게 출제하고 싶을 때는 두 개를 섞어놓고 1-1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사례는 요 틀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까지는 강의를 할 때 금쟁이 그 3-3이 이게 5개밖에 안 됐었죠. 작년까지는 여기까지만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쟁에서 3가지 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요 5개만 정확하게 외워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1-1로 취급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한 문제 맞췄는데 그러니까 1-1을 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복잡해진 거죠. 3-3에 해당되는 게 이게 전부 다 첨가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면 3-3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1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3? 저거를 선택해도 되죠. 1-1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두 개를 다 외워도 되고 두 개를 다 외우는 거는 아주 완벽한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두 개를 다 외우라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근데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아지죠. 이 법령 및 실무 여기서는 외울 거를 가능하면 최소한 줄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과목에 보면 외울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갑니다. 하나는 읽어보기만 하고. 이게 오히려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서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은 두 개를 똑같은 비중으로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나머지는 읽어보기만 하면 헷갈리진 않죠. 원래 실제 시험에 가면은 전혀 몰라갖고 틀리는 문제는 없어요. 다 아는 지문들이에요. 다 아는 지문인데 이놈의 게 여기에서 나왔던 거지 저기에서 나왔던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를 완벽하게 나머지는 읽어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혼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3을 선택하든 1-1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한 가지는 완벽하게 알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3-3을 선택하셔도 되고 1-1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섞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접근할 때 5대5 비중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5대5 비중으로 가면은 헷갈려요. 이게 3-3에서 외웠던 건가? 1-1에서 외웠던 건가?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접근하고 나머지는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입문 단계니까 두 개를 일단 익숙하게끔 다 알아두긴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임박해서는 딱 하나만 접근하면 되는데 어떤 거를 접근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다 읽어보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1-1 중에서 빨간 거를 가지고 딱 세 군데만 동그라미를 쳐봐라 하면은 첫 번째 어디? 4 그 다음에
명, 그 다음에 광입니다. 사명광 공통점이 뭐예요? 안인자예요. 안인자. 그러니까 여기는 공인인증회사가 안인자고 여기는 개업공인회사가 안인자죠. 여기도 개업공인회사가 안인자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회사가 아니고 개업공인회사가 안인자가 왜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인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할까요?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무등병으로 중개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3-3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한 단계 낮은 1-1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거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냐 하면은 여기서도 그렇고 행정처분에서도 그렇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이상의 사무소 구별이 되십니까? 이거를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책에 보면 있어요. 기본서책 100페이지. 기본서책 10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이상의 사무소의 구별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 궁금하신 분들만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형벌을 살펴봤는데 가는 김에 행정형벌에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서책 264페이지 하단 양벌 규정 동그라미 1번 소속 공인인증서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에 쓰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 48조 49조가 여기 이제 48조가 3-3이에요. 49조가 1-1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라는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예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이 양벌 규정은 저기 앞쪽에 개업공예시 고용인 쪽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예사 사장님이 고용한 고용인이 종업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고용인을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도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게 양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벌 둘 다 처벌한다는 얘기죠. 행위란 고용인뿐만 아니라 그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예사도 같이 처벌한다 해서 양벌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 개업공예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데 양벌 규정에서는 네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양벌 규정은 어디에서만? 이거는 행정형벌에서만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에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행정형벌에서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조금 이따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 사유를 공부하시는데 이 과태료 처분에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문이 나오게 되냐면은 개업공예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에게도 과태료 처분한다. OX, X예요. 행정형벌에서만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행정질서벌, 요 과태료 처분에서는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엄청 어렵죠. 그래도 들어두세요. 들어둬야 1, 2월 달 공부할 때 편합니다. 한 번 들었던 거니까. 두 번째는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벌금형에 대한 뭐와 같은 거다? 법정형. 법에서 규정된 형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똑같은 액수에 벌금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즉 개업공예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투기조장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 하면은 몇 명이죠? 고용인 하면은 2명이에요.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뭐가 된다고요? 봐요, 벌써 주눅이 들어갖고 이제 잘 모르잖아요. 아까 잘 알았는데 어려운 거 아니까.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사장님 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사장님이 되시면은 그 밑에 종업원을 고용하죠. 종업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속공예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시다발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공예사나 중개보조원이 투기조장행위를 했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이게 3-3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나 그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예사는 어떻게 처벌된다?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여기에 규정된 벌금형은 얼마예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얘기지 고용인하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인한테는 너는 투기조장행위를 했으니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해갖고 이거는 상한선을 규정해 놓은 거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상한선을 규정한 겁니다. 요 범위 내에서 처벌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역을 1년을 선고할 수도 있고 2년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선고할 수도 있고. 맞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한선을 규정해 놓은 거지 하한선은 처벌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는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인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개업공예사에게 2천만 원을 선고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식한 말로 벌금형에 대한 법정형, 법에서 규정된 형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벌 규정에서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단, 개업공예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개업공예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다시 개업공예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해서 고용인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개업공예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죠. 위반한 건 누구예요? 고용인. 종업원이 위반한 거지. 개업공예사가 위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래봬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니까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에서는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요만큼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만큼 알아두시면 여기서 한 문제예요. 또 이걸 알아둬야 이 앞쪽으로 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조금 쉬워집니다. 아, 이거 어렵다고 이거 생략하고 다시 앞부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생소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려워도 한번 들어두고서 앞쪽으로 가면은 조금 쉬워집니다. 이게 행정처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인중개사 법령의 모든 내용은 행정처분에 다 들어가 있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앞쪽에서 사무소를 공부하실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불경기입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앞으로 밥도 못 먹고 살겠다. 내일은 경기가 좋은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자. 종업원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격리 하나만 사무소 지키고 나머지 종업원들은 어떻게? 트럭에 전부 타라 해서 트럭에다가 종업원들을 태우고 파라솔과 의자를 싣고 경기가 좋은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꼭 합격하실 겁니다. 아름다운 청주에 가서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하고 이 파라솔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벌이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주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솔은 사무소 다 아니다? 사무소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강남구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파라솔도 사무소니까 사무소 몇 개?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서 1년이 지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쪽에서. 그러면은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서 1년이 지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고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된다. 요거죠. 둘 이상의 사무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보면은 듣고서 앞쪽으로 가면은 앞쪽이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앞쪽으로 가면은 1-1 상대적 취소세요. 이걸 안 외웠으니까 계속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앞쪽을 공부할 때 조금 쉬워져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입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게 되는데, 가기 전에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266페이지 기본서 전부 다 있죠? 거기 예제 문제. 공인회사 법령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1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1-1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아라. 뭐 찾으면 돼요? 3-3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 밑줄, 2번 개업공인회사가 아닌 자 밑줄, 3번 개업공인회사가 아닌 자 밑줄.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동그라미. 5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개업공인회사. 몇 번이에요? 4번. 이 증서죠, 증서. 그러니까 1-1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골라라. 3-3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쉽죠?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1, 2, 3번은 전부 다 어디에다 밑줄 친 거예요? 아닌 자에다 밑줄 친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둘 중에서 하나에다가만 포인트를 둔다고 했죠. 나머지는 읽어보기만 하고. 예? 5번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개업공인회사.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양도대여죠. 이게 이제 등록증 양도대여 이렇게 됩니다. 등록증 양도대여.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썼지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자격증 양도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1-1.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태료 처분권자부터 살펴보면은 과태료 처분권자는 제일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게 되고 그 밑에 시도이사가 있게 되고 그 밑에는 등록관청이 있게 됩니다. 책 여기를 보는 것보다 어디를 보는 게 편하시냐면은 272페이지 보세요. 272페이지 이 도표를 보시는 게 윤곽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이번에 이제 새로 첨가된 규정이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네이버랑 다음이에요. 네이버 다음. 여기다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이 돼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새로 첨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거래정보 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 협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였던 자, 공인중개사였던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에 대해서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에서 개업공예사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업공예사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재 규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게 이번에 새로 첨가된 규정이고,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개업공예사에 대한 500만 원이 과태료 처분 사유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가지였었는데 하나가 새로 첨가가 된 규정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과태료 처분권자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서로 맞짱 뜨는 겁니다. 이게 맞짱 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오늘 댁에 가서 아저씨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짱 뜨자고.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래나? 일대일로 싸우는 걸 맞짱 뜬다고 하죠. 떼거지로 몰려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1대1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쪽에 깍두기들 쫙 있고 이쪽에도 깍두기들 쫙 있고. 그러면 떼거지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두목만 대장으로 나와서 싸우죠. 그 한쪽에서 지면은 졌습니다 하면서 저기서 전부 다 철수하는 거죠. 그 1대1로 싸우는 걸 맞짱 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오니까 별거 다 가르쳐 주죠. 그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 같은 데서 이쪽에 이제 군사들이 있고 저쪽에 군사들이 있으면 저기서 그만한 이 군사가 나오면 이쪽에서도 그 정도 급의 군사가 그 대장이 나가갖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자기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였던 자,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하고, 등록관청은 개업공예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 사유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유가 두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의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거고, 두 번째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고 따르지 않은 경우죠. 요게 이제 두 개가 새로 첨가가 된 규정입니다. 이게 왜 이 규정을 첨가시켰느냐 하면은, 그 전에 그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서도 조금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위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달라 하니까는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은 거예요. 개인정보라서 제공해 줄 수 없다. 이제는 이런 얘기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태료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액은 미미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는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이거 이미지로서 상당히 타격이 큰 거예요. 50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제공해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규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쪽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니까 제공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공해주더라도 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를 비난할 수 없는 거죠. 법을 지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 규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거기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첫 번째는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두 번째는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거기 이제 그 거래정보 사업자 500만 원이 과태료 처분서 2번 보면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거래정보 사업자. 이게 간단하게 이제 줄여갖고 그냥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 그러니까 보고를 하려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안 한 거죠. 자료 제출하려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 글자 원문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문대로 다 외우려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거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것도 역시 시킨 거 안 한 거죠. 시킨 거 안 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제사업의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였던 자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자격 취소에서 배우셨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은 며칠?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직의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 소속공예사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 등록관청이 개업공예사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옛날에는 하나였었는데 지금 하나가 첨가가 돼서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경우 총 8가지가 있게 됩니다. 8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개업공예사가 사무소 명칭에 위반한 경우. 세 번째는 중개인이 사무소 명칭에 위반한 경우. 중개인 누군지 아십니까? 중개인.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득권을 보장해 줬다고 했죠. 너네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평생 중개업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는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세유입니다. 네 번째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 8번이 먼저 들어갑니다. 중개사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위반한 자. 여기 그 책 순서는 이거는 이 책은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다 쓰기 때문에 법령 순서를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 순서를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고 대신에 강의 노트는 저만 쓰는 거죠. 저만 쓰는 거니까 제 강의 스타일에 맞춰서 순서를 배열하겠죠. 그러니까 1-1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에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이게 강사들별로 암기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나열만 해주는데 이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이제 이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개시 의무 위반. 여섯 번째가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일곱 번째가 거래계약 체결 시에 업무보증 관계에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여덟 번째, 휴폐업 신고 의무에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행정질서벌, 여기서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형벌도 한 문제, 행정질서벌 요것도 한 문제. 그러면 이 과태료 처분 사유 이거를 전부 다 외워야 되니?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할게? 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원래 이 다른 강수를 다 외우라고 한 글자씩 쭉 따줍니다. 근데 저는 한 글자씩 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외우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냐? 과태료 처분 사유는 이 사유를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유를 먼저 외우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접근하는데 첫 번째 맞장입니다. 맞장.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 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공인중개사였던 자하고 연수교육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시도의사. 개업공예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 두 번째는 재단.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하고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하는데 거래정보 사업자, 공인인계사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다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공인인계사 협회, 단체라든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and 그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다 얼마?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두 개가 별도로 빠지죠.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500만 원이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은 과태료 처분 사유에서는 이게 특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단체는 500만 원, 개인은 100만 원. 단체는 500, 개인은 100. 그러면은 요거 세 개가 별도로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500만 원이 과태료.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이 사유를 전부 다 외우지 않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할 게 없으면은 그냥 사유 외우시면 되겠죠. 근데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사유까지 외우지 마세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시간 널널하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도 외우시는데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맞장, 재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윤곽만 파악하고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죠. 단체는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인계사업회, 정보통신사업사 제공자 단체는 전부 다 500만 원. 공인인계사였던 자, 개업공개사, 개인은 100만 원. 딱 세 개는 별도로 정리하고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 확인 설명 의무 위반 500만 원이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정답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에서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 맞장이에요. 맞장. 이걸로 전부 다 정답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이 사유에다가 500만 원이 과태료 처분 사유를 쭉 나열해 놓고서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켜 놓고서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만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자체에서만 변형이 됩니다. 아까 이 행정 형벌에서도 그랬죠. 사례가 나올 때 이게 두 개만 섞어 놓는다고 했죠. 그리고 3-3을 찾아라, 1-1을 찾아라. 이렇게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점적으로 알아두고 나머지 하나는 읽어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하나만 중점적으로 알아두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이쪽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첨가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냐면은 처분권자와 처분 대상자가 있죠.
처분권자와 처분 대상자를 이거를 X자로 바꾸는 이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장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장. 그 쌍스러운 용어 사용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알아두세요. 맞장 좋잖아요. 대중에 제 안티팬들이 이런 거 갖고 꼬투리 잡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른 강사들은 다 그 말을 곱게 쓰는데 너는 뭐 맞짱 뭐 이렇게 해갖고 좀 그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다바리, 맞짱 뭐 이렇게 해갖고 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거는 그만큼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잘해요. 근데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자꾸 자극적인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맞짱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못된 용어는 아니잖아요.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고 맞짱 뜨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태료 처분에서 문장을 할 때는 대부분 맞짱. 이걸로 정답이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식이 이 두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맞장으로 해결되고 500만 원하고 100만 원을 바꾸는 거는 이건 재단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유들을 전부 다 외우지 않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번 맞짱 재단 갖고 정답 찾아볼까요? 찾아줘요. 이거 어디 한 문제가 있을 텐데. 271페이지.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거는 뭐예요? 500만 원이 과태료죠. 그러니까 이 말은 500만 원이 과태료 처분 사유 찾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 찾으면 돼요? 요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 의무 위반, 공제 업무 협회죠. 그러면 1번 기장 정답 나오지. 그러면 단체는 500만 원, 개인은 100만 원. 이것만 갖고도 되잖아요. 나머지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 신고하자는 경우, 개업공회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하자는 경우 휴업기한 변경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2, 3, 4, 5번은 전부 다 개업공회사죠. 개업공회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아웃라인, 윤곽만 갖고 정답이 찾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1년 365일 전부 다 법령 및 실무 한 과목만 공부해야 된다면은 외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장장 6과목씩이나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안 외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맞짱 재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과태료 처분에서 문제가 나왔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사유는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대충 이런 거다. 외우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제 등록관청에서 개업공회사에 대해서 100만 원이 과태료 처할 수 있는 경우가 8가지니까 요거 접근하기 좀 어렵겠죠. 요거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이 과태료면은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도 당연히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등록증, 자격증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은 누구예요?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저기 앞쪽에서도 공부를 하신 내용인데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이미 등록한 사람이니까. 대수롭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사명광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이 사람들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전 단계라고 해 있죠. 그래서 한 단계 낮은 1-1. 이미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공인인회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 1-1.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전 단계예요. 이미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등록했으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대개 매 시험마다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만도. 이거는 대신에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저기 앞쪽에 사무소 명칭 부분에서 배우시는 거죠. 사무소 명칭 부분에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사무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업소가 등록을 한 업체인지 안 한 업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얘기죠. 여기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시 의무에 위반한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교도소에 쳐넣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사람을 교도소에 쳐넣는 규정은 없다고요. 그래서 제재 규정이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신고 위반 100만 원이 과태료, 휴폐업 신고 위반 과태료. 이 다음에서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서 배우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에 관한 신고 위반 과태료입니다. 하는 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세유에 해당될까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교도소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 형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위반, 교도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거래계약 체결 시 업무보증 관계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 과태료 처분 사유를 이 사유를 전부 다 외우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은 결국은 오히려 이 자체에서 혼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맞장 재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사유는 읽어보기만 하되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찾아집니다. 행정형벌도 접근할 때 두 개를 다 외우려고 들지 말고 두 개를 다 외우면은 완벽하게 외우면 좋겠죠. 근데
근데 공부해야 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외워뒀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갖고 가물가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두 개를 다 외웠으니까 시험 볼 때쯤 되니까 이게 이거였었나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열심히 알아두는 거예요. 하나만 열심히 알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으로 다 제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답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을 전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되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